안녕하십니까. 오늘 민관협력 정책포럼 사회를 맡은 화성시 지역사회부장 협의체의 신지연 사무국장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화성시 지역사회부장 협의체가 주관하는 민관협력 정책포럼에 온라인과 현장에서 참여하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포럼 주제와 진행 순서를 간략하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회식이 있은 후 최옥순 늘품 상담 사회적 협동조합 이사장님께서 화성시 돌봄과 일자리 활성화 방안에 대한 주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주제 발표 후에 화성시 나래울 종합사회복지관 관장이신 김정희 좌장님께서 네 분의 토론자를 모시고 지정 토론 및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가진 후 포럼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화성 온TV 유튜브 생중계와 소규모 현장 참여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는 유튜브 댓글을 통해 의견을 남겨주시거나 현장에서 참여하시는 분들은 질의응답 시간에 손을 들어주시면 소통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개회식 진행에 앞서서 단체 사진 촬영이 있겠습니다. 내빈 및 출연하시는 분들은 무대 앞으로 이동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귀한 발걸음 해주신 내빈분들을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성시 지역사회부장 협의체 최혁 공동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읍면동 지역사회부장 협의체 박진희 대표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화성시 지역사회부장 협의체 박명희 실무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현장에 참석하고 계시는데요. 모두 소개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유튜브로 함께해 주시는 모든 시민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화성시 지역사회부장 협의체가 주관하는 화성시 일자리 활성화 방안 민간협력 정책포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정면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이하 국민의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화성시 지역사회부장 협의체 최혁 공동위원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최혁 공동위원장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최혁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화성시 일자리 정책과 관련돼서 오늘 민간 협력 포럼을 이렇게 개최하게 됐는데요. 벌써 한 25년이 지난 것 같습니다. 우리가 1997년도 IMF가 선언이 되면서 우리가 일자리에서 기존에는 정규직, 비정규직 이런 개념이 없었었죠. 그런데 IMF를 지나면서 비정규직이라는 새로운 직군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화성시는 통계적으로도 한 12,000곳의 기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통계에 잡히지 않는 기업까지 하면은 약 15,000개 정도 일자리가 있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숫자는 경상남북도에 있는 기업의 합한 숫자보다 더 많은 숫자입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일자리가 좀 부족하고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한 거겠죠. 그리고 우리가 또 살아감에 있어서 최고의 어떤 복지라는 거는 일자리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복지와 일자리, 정말 양질의 일자리가 화성형 일자리가 좀 만들어져서 정말 우리가 삶을 이어가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는 그런 화성시가 됐으면 합니다. 화성시는 매년 성장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도 이렇게 꾸준하게 성장하는 지역이 없는데 화성시는 타 지역에 비해서 정말 빠른 성장을 하고 있고 지속적인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할 때 달리는 이 호랑이 등에 올라탈 이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화성시가 좋은 일자리, 양질의 일자리, 그리고 부족함이 없는 복지 최고의 도시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온라인으로도 보시고 또 현장에서 보시고 계신 분들께서도 많은 의견을 주시고 또 공감, 공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개회사를 해주신 최혁 공동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개회사를 하는 동안 우리 내빈 분이 한 분 더 오셨습니다. 화성시 사회복지사협회 윤효석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포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제 발표 시간인데요. 오늘 주제 발표는 늘품 상담 사회적 협동조합 최옥순 이사장님께서 화성시 돌봄과 일자리 활성화 방안에 대해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나오실 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아, 네네. 이게 안 먹는 거. 아, 됐어요? 아, 네. 아, 제가 좀 이렇게 촌스럽습니다. 안녕하세요. 늘품상담 사회적 협동조합 이사장 최옥순입니다. 오늘 이 발표를 하게 될 때는 우리가 포용적 지난번 토론회에서 구체적으로 나왔던 내용을 갖고 우리가 심도 깊게 이야기해보자 라고 제안을 받아서 했는데 하다 보니까 너무 어렵더라고요. 특히 일자리 부분에서 제가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조금 부족한 면도 있겠지만 훌륭하신 토론자 분들께서 같이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오늘 발표를 하겠습니다. 네. 자, 이런 순서로 할 거고요. 그 화성시 돌봄과 일자리 활성화에 대한 우리가 필요성이 먼저 있어야 되겠다. 일단 화성시는 지속적인 인구 유입으로 인해서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현실이고요. 그 다양한 인구의 대상이 증가하면서 이 고령화 사회에 맞게 노인 그리고 가정 돌봄의 부담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렇게 가정 돌봄의 돌봄이 대상자가 높아지는 거에 맞게 양질의 일자리가 화성 시민에게 굉장히 높은 욕구로 올라오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화성시 지역사회 보장협의체는 함께 나누고 만들고 누구나 누리는 건강한 편안한 화성을 구현하기 위해서 6개의 사회보장 전략을 제시하고 있고요. 그중에서 시민이 참여하고 만드는 고용안정체계 구축과 모두가 누리는 맞춤형 돌봄체계 구축을 화성시 사회보장사업 전략사업 체계 내용으로 지금 수립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5기가 이제 시작이 되겠죠. 화성시는 그래서 인구 변화에 따른 다양한 돌봄 영역을 강화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그 영역이 강화되는 것만큼의 좋은 일자리가 확대돼야 되고 그 정책이 수립돼야 되는 그로 인해 일자리 활성화가 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이 지금 요구받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5기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수립을 계획하면서 경기복지재단에서 화성시를 분석한 내용들이 있어요. 화성시의 이제 가구 유형이 아동 가구가 21.2%, 그리고 노인 가구 9.5%, 장애 가구 3.4%, 생활기초 보장 수급 가구가 2.9%, 다문화 가구 0.1%로 맞벌이 가구가 35.5%를 차지하는 등 이런 인구 유형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보장 욕구. 그 화성시의 보장 욕구 조사와 관련돼서 어떤 것이 가장 요구할 것이고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문화여가, 그다음에 장애인 돌봄, 아동 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사회 서비스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화성시 주민들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화성시 보장 영역에선 어떤 어려움 정도가 있고 서비스가 필요하느냐라고 했을 때 생활 여건이나 지역 불균형 조사에서 타 시군구의 불균형 인식에 대해서 화성시민은 문화여가시설, 의료시설 서비스, 일자리, 주거, 사회복지 서비스 순으로 나타나면서 우리가 일자리에 대한 부분이 어려움으로 나타나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지역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가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화성 시민들이 고용, 일자리가 부족하다라고 하는 게 56.6%로 과반수 이상으로 고용의 문제를 가장 먼저 꼽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빈부격차나 의료시설 부족 등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이제 행정별로 조금 더 요구하는 지역이 있고 조금 덜 요구하는 지역이 있고 행정별로 그 지역이 요구하는 내용들이 조금 다른 게 있습니다. 자, 지역 문제, 그러면 이런 어려움 정도에서 가장 원하는 게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 고용에서 어려움 경험을 가장 우선으로 꼽으면서 원하는 일자리 부족이 가장 힘들다. 이게 34.5%로 내가 원하는 일자리를 갖는 것에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이 취업이나 창업 정보가 부족하고 나이, 성별 또는 장애를 이유로 취업에 제한을 받는 것이 세 번째로 28.9%로 세 번째로 어려움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럼 이런 데에서 그럼 고용 서비스와 관련해서 어떤 것을 가장 원하는가, 빨리 필요로 하는가 라고 했을 때 여기서도 역시 일자리 부족이 굉장히 높게 나타나서 우리 화성 시민은 일자리에 대한 니즈가 높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지역사회 보장 관련해서 그럼 가장 정책이 시급하게 도입되고 해야 될 게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했을 때 59%가 고용이라고 그러니까 노인 돌봄, 기초생활 순으로 나타나면서 고용이 가장 크게 정책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 시급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화성 시민들은 고용 보장 계획에 있어서 고용을 굉장히 크게 생각하고 있고 절실하다고 느끼는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위 자료를 분석해 보면 화성시는 맞벌이 가구가 굉장히 많구나. 그러면 맞벌이 가구가 일자리를 확립해서 일할 수 있는 조건들을 만들어야 되는 그런 정책들이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사회보장 욕구에서 아동 돌봄, 노인 돌봄, 장애 돌봄의 욕구가 굉장히 높았다. 그러면 일자리를 확립할 때 있어서 아동 돌봄, 노인 돌봄, 장애 돌봄에 어떻게 일자리를 확대할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한 우리가 정책적 고민이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이런 돌봄 영역의 어려움 해소하고 사회 서비스를 확충하기 위한 어떤 확대, 특히 화성 시민은 타 시군구의 불균형에서 특히 일자리도요, 그냥 일자리가 아니라요, 일자리의 수도 중요하지만, 일자리의 질, 임금의 수준, 이런 것들도 굉장히 높아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걸로 보아서 화성 시민들은 단순 일자리 양적을 요구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일자리의 임금의 수준이 되는 질적 일자리에 대한 욕구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화성 시민이 지역 문제에 있어서 고용을 가장 심각하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렇다면 이 고용과 관련돼서 어려운 부분이 구체적으로 어떤 거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까 돌봄과 연결돼서 우리가 한번 정책들을 수립해야 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고용, 그러니까 정책의 시급성에서도 아까 고용이 가장 1번, 그리고 지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도 1순위가 고용이었습니다. 확실히 화성시 시민들이 굉장히 높은 욕구를 가지고 있는데 그중에 크게 고용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건전하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앞으로 노령화 사회에 굉장히 오랜 세월을 살아야 되는데 그때 연령의 문제로, 장애의 문제로 고용에서 제약을 받지 말아야 되는 것이 화성시민도 크게 느끼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나서 화성시의, 그러니까, 공공일자리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화성시 보장협의체 고용분과, 오늘 공공분과장님 같이 오셨는데요. 예. 우리 고용분과에서 어떻게 하면 화성시에 있는 공공일자리를 정보 접근성을 앞당겨서 많은 시민들이 고용에서, 조금 빨리 접근할 수 있을지 책자를 발행을 했어요. 오늘은 없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발간을 하면서 보면은 그 취약계층 대상 일자리는 희망 내일 사업, 신중년 사업, 지역 공동체 사업, 산불 예방, 아동 돌봄 사업, 민간환경, 시민정화 사업. 이거는 2022년도를 기준으로 진행하고 있는 거라서 내년이면 조금 달라질 수도 있겠으나 취약계층 돌봄 사업은 이렇게 공공에서 일자리를 마련하고 있고요. 노인 일자리 사업과 관련돼서는 공익활동, 시장형 사회서비스, 취업 알선 등이 있는데 이따가 동탄노인복지관 관장님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일자리와 관련돼서도 일반형과 복지형과 장애인 연계해서 일자들이 지금 마련되어 있고요. 요거는 저희가 화성시청 우리 공공분과장님과 이야기해서 리뉴얼해서 새롭게 더 올릴 예정이라서 그런 정보들을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청년 일자리 같은 경우는 경기 청년 일자리 매칭 사업과 그다음에 취업 지원, 그다음에 채용 지원, 징검다리 사업들이 있어요. 여성 일자리와 관련돼서는 여성 인턴제 사업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전반적으로 일자리가 물론 내년도 예산 때문에 일자리가 변경되거나 축소되거나 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겠으나 어쨌든 전반적으로 일자리가 더 확대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특히 여성과 청년의 일자리는 그냥 숫자적으로 봐도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금 우리가 이런 좀 다양한 계층들의 일자리를 확대하는 거, 그리고 아까 요구에서도 봤듯이 일자리를 양쪽으로 늘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질적인 측면에서도 우리가 접근하는 일자리 마련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지역사회는 어떤 불균형을 갖고 있는지 아까 이제 보장계획에 수립하면서 경기복지재단이 했던 조사 내용을 보면 서신면에서는 지역 문제에서 빈부격차를 심하게 느끼고 어려움 정도는 일자리가 부족한 것으로 서신면에 있는 주민들은 말씀하셨고요. 매송면에서는 고용에서 어려움을 이렇게 많이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다른 지역도 어려움이 많을 텐데 이렇게 매송에 집중적으로 어려움이 많은 것이 토로된 건 매송면에 주민들의 니즈가 굉장히 높았던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우정면에서 지역 문제 심각성은 이제 매연이나 환경오염 등을 이야기했고요. 세설동에서는 교육시설, 대중교통의 문제를 어려움으로 이야기했어요. 지역 문제 심각성으로. 서신면에서는 사회복지시설로, 봉담은 의료시설 부족으로 이야기를 했고요. 양감면 같다는 고용일자리, 정신문제 등이 나왔습니다. 여기까지는 서구권에 있는 행정을 중심으로 한 주민들의 어려움을 토로한 거고요. 동부에서는 병점 1동이 문화, 여가, 시설 부족하다라고 이야기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서 지역 문제 심각성이나 고용에서 어려움 정도에 대해서 서구권에 있는 읍면동에 계신 분들이 훨씬 더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왜냐면 이거는 우선순위에서 1순위로 나온 지역만 선정한 거라 그래요. 근데 전체에서 동부권에서는
문화 여가 시설이 부족하다 병점 1종 하나 지역에서만 나왔습니다. 그래서 9개 지역에서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는 반면에 동부에서는 한 개 행정동이 좀 높게 나왔다는 거. 그래서 이런 동부권과 서부권의 차이점은 돌봄에서도 나타나는데, 아동 돌봄 시설이 화성시 이음터에 동부에는 4개가 있는 반면 서부에는 1개만 운영되고 있는 게 이제 현실이고, 그래서 화성시 자체 조사, 오늘 공공분과장님 오셨는데 우리 공공분과장님이 조사해 주셨던 거예요. 동부권의 유입 인구에 따라서 유입 인구 측면에서 서부권과 동부권이 발전하는 양상이 조금 다른데, 개인 서비스를 중심으로 해서 교육과 돌봄 서비스들이 동부권으로 발달이 됐다면 서부권은 제조업 일자리를 중심으로 해서 발달이 된 특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특성으로 인해서 보면 일자리의 개수, 그리고 지역의 어떤 것들이 요구되는지가 조금 달라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서구권이 제조업 중심으로 이루어졌다고 해서 돌봄이 필요 없다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까 화성 시민의 지역에서 지역 문제 심각성과 필요로 하는 것에서 서구권이 더 많은 것들을 지금 지역 문제 심각성으로 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지역 일자리의 이런 차이점, 특히 이런 식으로 발달된 것은 인력 수급에서도 조금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서부권에 그 제조 단순 종사자들의 인력 부족으로 거기는 그걸 어려움을 겪고 있고, 동부권 같은 경우는 사무직이나 서비스직에서 구인난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스 매칭이, 그러니까 매칭 사업이 잘 돼야 되는데 그게 잘 이루어지지 못하니까 계속 구직난을 겪고, 그리고 어디는 일자리가 부족하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서부권과 동부권에 적절한 사업에 연결을 해야 되는 거, 특히 여성이 선호하는 서비스 일자리나 청년이 선호하는 사무직은 오히려 일자리가 부족한 현상으로도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이 특징으로 좀 이야기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요거와 관련돼서 우리가 정책을 펼쳐도 지역에서 요구되는 거, 돌봄 또는 다양한 일자리에 대해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화성시 좋은 일자리에 대한 정책이 저는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고용 없는 성장은 없습니다. 그리고 화성 시민도 고용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욕구도 높고 빨리 고용 일자리가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원하는 일자리가 부족하다라는 것이 지금 현실로 나왔다라고 한다면, 일자리는 삶의 기반이기도 하고 삶의 질을 좌우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다. 그렇다면 개인이 성장과 지역 성장이 동시에 일어날 수 있게 하려면 양적 일자리의 확대뿐만이 아니라 질적인 일자리도 해야 된다. 그러나 현재 화성시는 좋은 일자리에 대한 개념, 일자리에 대한 정책, 이런 것들이 마련되어 있지 못한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빨리 마련이 돼야 좋은 일자리에 대한 기준, 그래서 돌봄 영역에서 사실은 저임금이 많이 형성되어 있다면 어떻게 하면 좋은 일자리에 대한 개념과 정책을 만들면 돌봄 영역에서의 저임금화되어 있는 임금의 수준, 그 다음에 근무 조건의 수준, 이런 것들을 향상할 수 있겠는가라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화성시형의 좋은 일자리에 대한 개념 정립이 필요하고 지표가 개발돼야 될 것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좋은 일자리에 대한 정의는 굉장히 자료에는 굉장히 많이 써놨어요. 그래서 가장 국제노동기구 ILO라고 해서 국제연맹이 해체되면서도 이 국제노동기구는 아직까지도 세계적으로 굉장히 존중받고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 기구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IMF 때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여기서는 좋은 일자리를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자유, 공평, 안정 등 인간의 존엄성이란 조건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사회적 기준에 맞는 생산적 노동을 획득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일자리로서 주요 개념으로는 인간의 존엄성, 사회적 기준, 생산적 노동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58시간, 62시간 노동을 할 때 국제노동기구가 IMF 위에 우리나라에 이렇게 장시간 노동을 하면 안 된다라고 노동을 조절하고 했던 이유도 바로 인간의 존엄성이라고 하는 부분을 크게 생각하면서 국가적 개입이 들어왔었죠. 그리고선 이제 저희가 이제 이상균의 좋은 일자리 정책을 정의를 보면 적절한 임금과 생산적 노동, 고용의 공평한 처우, 노동 안정성과 혜택, 중임임금의 이상 퇴직금, 상여금, 시간 50%의 수당, 그다음에 유급휴가 혜택, 고용, 정규직, 전일제 근로자, 건강보험, 국민보험 모두 가입되는 임금 수준뿐만이 아니라 근무 여건과 고용 형태까지도 이야기를 했고요. 송영남시 2010년도 송영남시는 조금 더 높은 걸 이야기하면서 그 안정적이고 밝은 미래까지도 그리고 요즘에는 그 기업이 갖고 있는 안정성, 기업이 갖고 있는 미래 지향성을 청년들이 더 선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일자리의 개념에 대해서도 그렇게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요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제노동기구에서 아까는 이제 좋은 일자리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개념이었고, 그러면 좋은 일자리의 질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평가하는가라고 했을 때 국제노동기구는 고용기회, 철폐되어야 할 노동, 적당한 수입과 생산적 노동, 그리고 적절한 노동시간, 고용안정, 일가 가정의 양립, 이거 지금 우리 여성가족 센터에서 지금 하고 있죠. 네네. 그리고 고용평등, 안전한 작업 환경, 사회보장, 사회적 대화, 사회경제적 맥락까지를 국제노동시장에서는 지표로 잡고 여기에서 기준이 되느냐 안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으로 하고 있고요. 이제 그 유럽에서는 여기 이제 남녀평등 조금 달라진 거는 남녀평등이라든가 직장 내 보건과 안정이라든가 노동시장 접근 가능성과 통합이라든가 다양성과 비차별성 이런 내용들이 조금 더 지표 항목으로 좀 달라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수원시 같은 경우는 작년에 좋은 일자리에 대한 지표를 개발했어요. 그래서 연구 영역을 시행을 했는데 수원 시민이 가장 원하는 좋은 일자리 1순위는 역시 임금 수준이 높은 거였고요. 그리고 이제 다양한 업종의 일자리가 창출되어야 한다. 라고 하는, 그리고 미래지향적 이런 것들도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화성시 좋은 일자리 지표는 지역 일자리의 질적 수준을 당연히 높이겠죠.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고용이나 노동 정책의 틀을 제공해 주는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할 것이다. 특히 어떤 여성들이 돌봄 영역에 많이 들어가 있는데 이 돌봄 영역의 양질의 일자리를 마련하는 데 있어서 이 지표 개발은 중요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성형의 좋은 일자리 개념 및 지표 개발을 통해서 청년, 장년, 여성은 선호하는 직장 근무, 특히 여성들 같은 경우는 아이를 낳으면서 단절이 되게 많고, 그리고 자기가 했던 경력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다른 직종으로 가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5번째는 지역 공동체 돌봄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일자리를 확대할 것인가라는 부분에서 지난번에 우리가 토론에서 나왔던 지역 기반형의 통합 돌봄을 우리가 진행해 보면 어떨까라는 의견을 조금 더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2026년 20%가 넘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이 지금 눈앞에 있어요. 이제 그렇다고 하는 것은 생산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더 떨어지고 고령자들이 많아지면 고령자들이 많아진 것만큼의 일자리라든가
대체 수단들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것들이 지금 마련되어 있는가. 특히 노인 같은 경우는 3명 중 1명이 나홀로 사는 노인으로 지금 통계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은 정주의식이 되게 많아서 내가 시설에 들어가서 생을 마감하기보다는 내가 사는 내 지역에서 생을 아름답게 마감하고 싶은 것이 사실은 지금 굉장히 높은 요구 니즈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래서 화성시는 2019년 보건복지부가 공모한 지역사회 통합 돌봄 커뮤니티 케어 선도 사업으로 정신질환자들에 대한 돌봄 분야 대상을 시행했었죠. 그리고 그것을 성공적으로 마친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험은 지역사회에 굉장히 큰 인프라를 만들어내기도 하고, 이런 성공적 경험은 이후에도 우리가 돌봄 정책과 일자리 정책에서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라고 하는 시행착오를 겪지 않는 아주 우수한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화성시에 돌봄이 필요한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자들이 살던 곳에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누릴 수 있고 살아갈 수 있게 지역 공동체를 기반으로 한 돌봄 체계, 일자리 체계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제안하고요. 지역 공동체를 기반으로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돌봄 영역에서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욕구에 맞는 다양한 서비스를 연계하고 제공하는 과정에서 아주 다양한 일자리들이 대상별로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시가 돌봄을 중심으로 한 지역 돌봄 체계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서울시는 가족 구조의 변화로 돌봄 욕구가 늘어나고 사회적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통합돌봄 사업을 진행하는데, 이거는 보건복지부하고 상관없이 서울시 자체적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진행을 했냐면, 서울시는 25개 자치구에 425개 동에 돌봄 SOS를 설치하고 시민들의 긴급돌봄 욕구에 대해서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는데, 시 안에 돌봄 지원팀 구성해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것을 시 안에 놓고, 그리고 동주민센터, 우리 각 동에 동주민센터에 복지 2팀에 돌봄 SOS 센터를 함께 설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성은 돌보 2팀 팀장님이 SOS 팀장을 겸직하면서 차동 공무원분과 돌봄 매니저, 그래서 사회복지직, 간호직, 돌봄 매니저로 구성을 해서 즉각적 돌봄 서비스를 대응하게끔 만들었어요. 그래서 돌봄 열개를 사실 공공기관이 다 하다 보면은 찾아가는 것도 어렵고 니즈를 즉각적 돌봄을 하기도 어려워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서울시 같은 경우는 돌봄 연계는 건강지원, 안부 확인, 돌봄제도, 사례관리, 긴급지원 들은 비수급으로 진행을 했어요. 이건 지금 화성시도 진행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진행하고는 돌봄 전달 체계의 한 일부분이죠. 이렇게 진행해서 제공하는 거는 비수급으로 하지만 돌봄 서비스와 관련된 거, 사실 시민들이 많이 요구하고 원하는 건 즉각적 돌봄 서비스들을 많이 원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서는 이제 일시재가라든가 단기시설이라든가 동행시설이라든가 주거편익 식사지원, 이런 것들은 수가를 적용해서 나도 어느 정도의 비용을 지불하고, 그리고 시나 어디에서 바우처 제도처럼 이렇게 본인 부담금이 들게끔 하는 제도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수가 적용 서비스를 할 때 그 중에 일부분을 사회적 기업이라든가 사회적 협동조합이라든가 지역자활센터라든가 이렇게 공공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 서비스를 하는 사회적 경제 조직이 서비스를 제공하게 합니다. 그래서 서울 시민의 이용 만족도가 어떠냐라고 조사를 했더니 93.7%가 만족하다. 왜냐하면 즉각적 서비스가 이루어지기 때문이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고요. 그래서 이 사업을 통해서 서울시 같은 경우는 돌봄 대응 능력이 강화됐고, 돌봄 서비스 전달 체계 구축과 서비스 표준화가 되었고, 그리고 다양한 돌봄 서비스로 통해서 주체를 발굴하고, 그리고 일자리가 창출된 사업을 성과로 꼽고 있습니다. 특히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정규직 공무원이 691명이
늘어났고요. 신규 배치됐고요. 그리고 민간 자원들을 끌어들였잖아요. 지역사회 민간 자원. 그래서 지역사회 민간 기관들의 신규 채용이 평균 한 기관에 4명, 5명씩이 일자리가 창출됐던 것이 보고로 되고 있습니다. 이런 서울시의 먼저 앞선 사업들을 보면서 우리는 화성시는 그럼 화성시형 돌봄과 일자리에서 어떤 연계 과정을 가지고 돌봄 체계를 구축할까라고 했을 때 지역 공동체 기반에서 돌봄 체계를 구축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 공동체를 기반으로 한 돌봄 체계를 민간과 공공이 함께 만들어갈 때 다양한 일자리가 창출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제 코로나로 못 오신 노인복지관 관장님 같은 경우도 굉장히 사업을 지역에서 잘 펼치고 계세요. 그래서 복지관에 있는 민간 자원을 이용해서 굉장히 많은 사회 서비스를 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잘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런 식의 내용들을 조금 민간을 다양한 기관들을 합쳐서 다양한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돌봄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역사회 내 다양한 사회적 경제조직과 자활센터, 민간기관 등이 서비스 제공기관으로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일자리가 창출되고 화성시 지역공동체 기반으로 한 돌봄 체계 시 특히 읍면동 단위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왜 그러면 내가 성산면에 사는데 남양에 가서 도움을 요청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읍면동 단위에 저는 공동체 지역 기반을 하는 돌봄 체계를 만들면 지역사회도 살아날 수 있고 지역의 공동체 일자리도 늘어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신속한 돌봄 서비스 민원 처리 될 거라고 기대를 하고요. 특히 여성 일자리가 확대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청년 고용 정책은 지금은 임금 보존 사업에 위주로 추진되고 있으면서 사실 일자리 미스매칭이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어르신들이 스마트 시대를 살아가는데 노인이나 장애인 분들의 돌봄 서비스에서 청년에게 맞는 그런 일자리들을 제공해야 단순 일자리로 전락하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합니다. 근데 이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양적 일자리가 확대되는 것은 반가운 일인데 양적 일자리뿐만이 아니라 질적 일자리를 마련을 해야 된다. 그러려면 그 개념과 지표가 마련이 되어서 적절한 임금 수준, 고용 조건, 그리고 고용의 다양화, 시간의 유연화 등이 모두 이루어질 때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역 공동체를 기반으로 한 돌봄 체계를 구축하고 다양한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이 가장 중요하냐면요. 민간과 공공의 협력적 파트너십이 구축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공공이 민간이 잘할 수 있어? 라고 하는 불신이 갖거나 공익을 위한 게 맞아? 라는 불신의 목소리가 있다면 어떤 사업을 하든지 간에 저는 잘 안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가장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땐 공공과 민간이 서로가 화성 시민을 위해 일하고 있다라고 하는 신뢰와 네트워크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화성 시민은 아까도 보셨지만 굉장히 다양한 문제점과 욕구를 가지고 있어요. 이런 욕구가 복지 정책에 입안이 되고 그것을 복지 자원을 발굴하고 연계하고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서 화성 시민이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선 공공과 민간이 서로 신뢰하는 민간 거버넌스 강화가 가장 밑바탕이 되어야 되고 민간과 공공의 상호 협력적 관계를 구축할 것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발제는 여기까지 하고요. 부족한 점이 있는 건 토론하시면서 조금 더 맞춰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만하겠습니다.
네, 굉장히 열정적으로 주제 발표를 해주셨는데요. 우리 지역사회보장 협의체 고용분과 분과장님이십니다. 자랑스러운 분과장님이십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제가 실시간 채팅을 잠깐 봤는데 굉장히 재밌고 도움이 된다라는 아주 긍정적인 평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네 분의 토론자를 모시고 지정 토론을 진행할 시간인데요. 그 전에 오늘 의회 일정으로 좀 늦으셨는데요. 우리 화성시 사회복지재단 진석범 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바쁘신 일정 중에서도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토론을 진행을 맡은 이후 진행은 화성시 나래울 종합사회복지관 관장님이신 김정희 좌장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예, 좌장님 나오셔서 이후 토론자 소개와 토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화성시 나래울 종합사회복지관 김정희 관장입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지난 민관협력 정책 토론회 이후로 두 번째 자장을 맡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저도 이제 내용을 보니까 어떻게 보면 지난번에는 이제 화성시에 대한 지역 균형에 대한 어떤 개괄적인 내용이었다고 하면은 오늘하고 이제 월요일 날 진행될 내용들은 이제 고용과 이제 또 여가 문화에 대한 어떻게 보면 좀 이제 좀 세부적인 내용들을 토론으로 담아서 이제 여기 플로어에 계신 분들과 또 이제 온라인으로 참여하신 분들 모두 관심을 갖고 이렇게 좀 접근할 수 있는 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 토론을 진행하실 분들은 잠시 후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먼저 첫 번째 토론자로 최욱 동탄노인복지관장님께서 토론 발표 진행을 해주시겠는데요. 현재 최욱 관장님께서 코로나19에 걸리셔가지고 지금 집에서 요거를 이제 좀 진행을 하실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좀 현장에는 있지 못하지만은 발표하시는 동안 이제 큰 박수 좀 부탁드리고요. 또 이제 질문하실 거리가 있으시면은 올려주시면은 또 이제 차후에 이제 종합토론 시간 때에 정리해서 또 발표를 하겠습니다. 먼저 최욱 관장님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화면으로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잠시만요. 네, 반갑습니다. 그럼 제가 지금 공유했는데요. 요 내용도 함께 공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성시 돌봄과 일자리 활성화 방안에 대한 부분으로 우선 최욱순 원장님의 주제 발표가 있었죠. 네. 그 내용 지금 발표하신 대로 저희 화성 시민이 사회보장 욕구에 대한 일반 현황을 잘 파악할 수가 있었습니다. 시민들은 저희 고용 부족과 빈부격차에 대한 문제점을 가장 심각하게 여기고 있는 점을 좀 확인할 수 있고요. 제가 눈여겨본 거는 원하는 일자리가 부족하다라는 의견이 좀 크다라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발제자께서 지금 발표하신 대로 지역사회보장 영역 중에서도 고용 분야와 또 노인 돌봄, 기초생활 유지에 대한 시급성이 우선시된다는 결과를 제시하면서 지역 공동체 돌봄 통한 공공일자리 확대 방안을 제안하셨어요. 근데 실제로 그동안 돌봄 영역에서 일자리 창출은 매우 가치 있고 효과적인 결과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좋은 일자리로 추진되지 못한 한계를 분명히 가지고 있다는 점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한국 사회에서 공공일자리나 돌봄에 대한 정의가 다중적인 것과 자본을 바탕으로 한 성장 위주의 한국 사회가 일에 대한 개념을 약적인 기준으로만 그동안 여기는 한계를 갖고 있기 때문인 것인데요. 우리 사회가 공공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과정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 같은 자리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화성형 좋은 일자리, 화성형 좋은 일자리 개념을 정립하는 것에 매우 동의합니다. 그래서 오늘 좀 아쉬운 거는 공공 영역에서의 어떤 발제자 토론자가 좀 있었으면 좀 어땠을까라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앞으로 이제 이 시민이나 공공 일자리 참여자, 당사자죠. 그리고 입안자들, 그리고 우리 같은 저희 이제 수행기관 전문자들이 함께 이야기하고 상호 의견을 듣는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공공 일자리 이야기 주기 전에 공공 근로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네, 그 이미지가 담고 있는 공공근로에 대한 담론, 약간은 좀 부정적인데요. 단어는 바뀌었지만 대충 일해도 된다. 또 질 좋은 서비스는 기대하지도 말아야 한다라는 생각이 떠오르실 수 있습니다. 일하는 사람이나 서비스를 받는 사람들도 전문성은 결여된 단순 업무를 수행하는 일자리이고 불안정하고 최저임금 수준을 유지하고 사회적으로도 인정받지 못하는 일자리라고 생각이 될 것입니다. 지금 이대로의 공공 일자리 개념으로는 어느 누구도 만족스럽지 못한 안 괜찮은 일자리가 유지될 것이 뻔하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우리 화성시가 특히 남들보다 빠르게 생각의 전환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공공 일자리는 사회적 가치는 높지만 투자한 자본 대비 생산물이 창출되지 않는, 이유는 창출되지 않는 고용 분야에 정부가 재정을 투자하는 거죠. 그래서 고용과 공공의 가치를 두 마리 잡는 두 마리 토끼 전략인데요. 노동 영역에서 배제된 인구층이 주 대상이 되었고 고용시장에서 도태된 대상이 참여한다는 부정적인 시선이 크게 자리 잡힌 담론입니다. 그래서 공공성의 가치가 거의 드러나지 않게 된 것이죠. 이에 대한 해결 방법으로는 근로 환경 개선, 마인드를 갖춘 참여자를 선발, 그리고 전문교육 확대 등이 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이런 것들은 앞으로 좀 더 많은 시간을 들여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화성시에서 지역사회 지역공동체 돌봄을 통한 공공일자리 확대는 저희 화성시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시민욕구에 기반한 사업이고요. 공공일자리의 사회적 가치를 인정받음을 통해 기존의 부정적인 이미지의 변신을 가져오고 새로운 공공일자리 확산을 가져올 수 있는 중요한 사업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화성에서 진행되는 노인 일자리 사업의 돌봄 영역이 어떻게 참여하고 있는지 먼저 좀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노인 일자리 사업입니다. 2022년에는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참여한 어르신들은 3,506명이 있고요. 내년도 계획으로는 3,465명, 총 41명이 좀 줍니다. 이 줄어드는 것은 실제로 공익활동형을 좀 줄어드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다행히 이제 전국적으로 공익형 사업에 대한 비판 여론이 있어서 별도의 예산으로 수립이 되어 진행이 될 계획이긴 합니다. 자, 이게 사회서비스형과 시장형, 취업알선형 이렇게 좀 눈여겨보시면 되겠는데요. 요 도표를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행기간별 2023년의 노인 일자리 참여 인원 계획입니다. 내년도에는 저희가 화성시에는 6개의 수행기간이 있습니다. 각각 특성을 가지고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돌봄의 필요성에 대한 공공 일자리로서의 영역은 공익활동과 사회서비스형 이 두 가지 영역입니다. 이 두 가지 영역들이 진행이 되는데 특히 사회서비스에서는 노인 관련 시설과 보육시설, 장애인시설, 건강가정지원시설을 지원을 하는 인력들을 저희가 공공일자리 그리고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로 저희가 채용하고 파견이 됩니다. 내년에는 180명 정도가 전체 늘어나는 그런 양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앞으로의 사회서비스형은 단순한 일자리로 추진되기보다는 사회적 가치 생산성에 동의하고 재능을 겸비한 일자리로 추진되는 것을 저희가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 복지관 사례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동탄 보육시설 지원사업단에 86명, 건강가정지원사업단에 24명, 시니어교육지원사업단에 26명이 채용되어서 활동을 하시게 됩니다. 월 60시간 상시 근로자인데요. 저하고 관장하고 근로계약을 맺는 명실상부한 근로자로서의 어르신들이 활동을 하게 됩니다. 기본 교육을 받으시고요. 종사자 직무교육과 전문교육을 추진하면서 공공일자리의 사회적 가치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됩니다. 특히 이런 이제 시니어 교육 사업단 같은 경우는 치매, 스마트, 전래놀이 전문성을 가진 강사형 성격을 지니고 있는데요. 인지건강 파트너 참여 어르신들은 지역 내 치매 환자와 경도인지 독거노인 가정방문을 통해 치매 예방 활동하면서 인지건강 지킴이 역할을 톡톡히 해냄으로써 우리 지역공동체의 정신건강 영역에 노인 스스로가 자기관리를 최대한 유지하도록 돕는 인지건강 돌봄 영역의 방어성 구축 체계로도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과정들은 쉽게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저희 복지관 같은 경우도 뷰라벨 프로젝트를 통해서 자격을 취득하도록 예산을 들여서 자격을 따도록 저희가 도와드리고요.
또 자조 모임을 통해서 자체 연습을 하시고 이렇게 사회소별성 일자리 참여를 하신 후에는 일자리 참여가 끝난 다음엔 또 봉사클럽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통한 사회 참여를 지속하도록 하는 단계로 전문성 향상, 일자리 참여, 또 사회 참여 지속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결과가 있는데요. 이뿐만이 아니라 시민들이 내가 만드는 노인 일자리, 돌봄이나 환경 영역에서 어떤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에 대한 아이디어 공모전도 계속해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들이 뭐 어느 복지관 한 곳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사회적 기관에서 어르신들 노인 일자리를 위한 준비 과정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노인 돌봄 현장도 잠깐 살펴보겠는데요. 저희 노인복지관에서 진행하고 있는 노인 맞춤 돌봄 사업에 대한 소개를 좀 드릴게요. 저희가 2022년에는 2,630명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수행 인력 보시면 178명, 이 178명의 창출이 됐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2023년에는 2,957명의 어르신들의 안전한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서 199명의 사회복지사나 생활지원사가 저희가 고용이 되게 됩니다. 생활지원사 같은 경우는 실제로 하루에 5시간 근무를 하시는 근로자죠. 주로 현장 업무를 하게 되는 그런 수행 인력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노인 맞춤 돌봄 사업도 동서남북 이렇게 4개의 수행기관들이 화성시에 골고루 대상 어르신들께 서비스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각 기관에서 수행되는 부분들은 대동소이한데요. 대부분 어르신들의 안부 안전, 그리고 일상생활 지원, 사회참여, 생활교육 등을 진행을 합니다. 특히 지역에 거주한 어르신들은 신체적인 통증이나 정신적인 괴로움, 또 심리적인 우울감, 그리고 사회적인 정보 연결이 부족, 그런 것들을 저희가 다양한 돌봄 지원이 필요한데요. 현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인력 외에도 다양한 공공 일자리가 함께 돌봄 연결망으로서 연결이 된다면 안전한 노후가 필요한 대상층에게 인지건강, 그리고 전문 심리 상담, 병원 지원, 병원 동행을 말씀드리는 거죠. 긴급 위기 지원 등 돌봄 서비스가 확대되어야만 에이징 인 플레이스가 가능한 커뮤니티 케어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화성시는 좀 전에 발제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선도 사업, 시범 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굉장히 좋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데 다만 좀 아쉬운 부분들은 이런 것이 공공 주도로 추진되어 왔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진하면서 우리가 민간기관에 조금 더 역할을 주지 않았구나라는 그런 평가, 내부적인 인식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민간 협력이 긴밀한 소통을 통해서 필요한 부분에서 일자리가 창출되고 수요자와 제공 인력의 만족도가 높아지는 가치 있는 그런 이제 일자리가 만들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저희가 2023년부터,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베이비 부머 세대가 모두 60세를 넘습니다. 그래서 노인복지관이나 노인 일자리에 모두 참여가 가능한 그런, 세대가 되는데요. 가치를 중요시하고 재능을 가진 중장년들에게 의미있고 재능을 활용한 일자리 참여를 통해서 노년의 사회참여 확산이 매우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화성시도 기존의 노인복지과를 중장년 노인복지과로 바꾼다고 하는데요. 화성형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 서울 수도권처럼 50+ 센터를 만들 수 없다면 괜찮은 공공 일자리 인력풀 준비를 저희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운영되는 4060 인생학교 추진할 때 사회적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등이 적극 참여하거나 또는 별도의 예산 지원을 통해 중장년층의 전문 교육, 이때 마인드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마인드 교육과 기술력 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확대해 나가고 그렇게 좀 모여진 또 그런 이제 인력풀들이 또 모아진 기관들이 연결되면서 공공 일자리를 창출해 가도록 모임이나 토론, 간담회 등이 지속적으로 진행되면서 새로운 공공 일자리 정책 수립으로 전개되어 나가기를 기대해 봅니다. 네, 저는 토론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최욱 관장님이 이제 집에서 자택에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좀 격리 기간 중에 토론 발표를 하셨는데 현장에 있는 것과 다름없이 잘 발표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또 저는 들으면서
이제 생각의 전환, 발상의 전환이라는 말이 좀 많이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특히 공공근로에 대한 이미지, 공공일자리 어차피 해야 된다고 하면은 화성에 맞는 그러한 형식대로 좀 해보는 것도 좀 대단한 도전이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우리 체육관 좀 감사드리고요. 끝까지 좀 토론에 함께 해주시고요. 그럼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토론을 진행하겠는데요. 먼저 이제 토론자분들 모두 좀 자리에 착석을 해주시면은 바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리에 좀 자리해 주시고요. 의자도 놔주셔야지 좀 맞겠죠? 네. 네, 그러면은 본격적인 토론회가 또 이제 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2022년 민관협력 정책포럼 화성시 일자리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이제 토론회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먼저 토론을 맡아주실 분들을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오른쪽부터 우리 그 지역 고용 네트워크 박상철 대표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화성시 가족센터 박미경 센터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청청장 당당 화성시 리더연합 협동조합 대표 김초룡 대표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이제 각각의 영역을 대표해서 우리 토론자분들이 이제 토론을 해주실 거고요. 예, 플로어에 계신 분들과 이제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은 이제 뭐 자장이 그러니까 그 발표하신 내용과 이제 토론 내용을 보시면서 질의응답을 좀 정리해서 주시면 이따 종합 토론 시간 때에 저희가 이제 질문과 이제 답변을 해드리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상철 대표님께서 토론 발표 진행해 주겠습니다. 토론 시간은 15분을 좀 준수해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지역고용 네트워크 박상철입니다. 네, 저는 사실 화성 시민은 아니지만, 화성과 관련된 일자리와 관련된 일을 하고 있어서 제가 오늘 여기서 토론자로 나서게 됐습니다. 제가 화성에 대해서 오해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 좀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 아시다시피 화성은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조금 독특하게 성장한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인 서부권 중심의 제조업이 성장을 하다가 동부권의 정주 여건들이 개선되면서 도시적인 이제 정주 여건 형태가 이루어지면서 동부권은 정주의 도시로서 성장하고 또 서부권은 제조업 중심으로 성장하면서 이 하나의 행정구역 내에 두 개의 도시가 마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존재해 하고 있고 그리고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질적인 두 가지 모습을 가지고 있어서 사실은 정책 담당자나 또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동부권하고 서부권의 도시적 특성뿐만 아니라 거기에 살고 계신 인적 자원분들의 분들의 또 차이도 특징들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에게 맞춰서 어떻게 서비스들을 돌봄 서비스나 사회보장 체계를 가져갈 것인지는 굉장히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동질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의 잣대를 가지고 하나의 표준화된 정책으로 이렇게 화성시 전체에 개입하면 되겠지만 두 도시가 너무 다르다 보니까 이것을 어떻게 맞춤하는지도 굉장히 중요한 과제 중에 합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돌봄 체계와 일자리 창출 연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부권에 인구가 유입되면서 돌봄 서비스가 계속 강조되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그런 맥락에서 돌봄 서비스와 일자리 창출 간의 연계를 하기 위한 노력들은 본 연구에 굉장히 큰 의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일자리가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사회보장 체계 내에서 일자리, 고용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다는 점도 일자리를 연구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다행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돌봄, 아까 앞에서도 토론자께서 말씀드렸지만 돌봄과 일자리 창출과의 연계를 얘기할 때 항상 돌봄에서의 일자리 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돌봄과 일자리를 연계를 통해서 일자리를 만든다고 했을 때, 이 양질의 일자리보다는 오히려 그 저임금의 일자리를 양산할 가능성이 또 있고, 그리고 이러한 일자리들은 대부분 공공의 영역에서, 공공의 예산에 의존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예산의 불확실성이 굉장히 큰 측면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권에 따라 또 자치단체장의 의지에 따라 예산이, 확대되기도 하고 축소되기도 하는 굉장히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이런 그 돌봄 체계에서 일자리 창출을 할 때 일자리 질과 이 불확실성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는 굉장히 중요한 숙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돌봄은 그 사회적 가치는 굉장히 높은 일자리이긴 하나 그 사회적 가치가 어떤 일자리 질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요. 그런 맥락에서 최근에 필수 노동자라는 맥락으로 이 돌봄 영역들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인정하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숙련 그리고 그 저임금에 있다는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돌봄과 일자리 창출을 연계할 때 구체적으로 일자리 질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를 같이 얘기하지 않으면 단지 그러니까 질적인 면을 강조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구체성이 떨어지면 결국은 양적인 그 담론으로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구조여서 일자리 질을 좀 강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아까 서부권과 동부권의 얘기. 저는 잘 불균형이란 말을 좀 쓰고 싶지는 않습니다. 근데 다만, 저는 불균형보다는 차이점을 인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불균형이라고 한다면 어디가 더 낮고 어디가 덜 가지고 있는 이러한 차이, 불균형 해소에 초점을 두다 보면 큰 맥락을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균형보다는 동부권과 서부권의 차이를 인정하고 그 차이에 맞는 사회보장 체계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를 고민해야지 불균형이니까 맞춰야 된다 이런 관점으로 가면 우리가 가져야 될 담론이 엉뚱한 방향으로 진전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부권과 서부권의 차이를 인정하고 그 차이 속에서 돌봄 체계를 구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화성에서는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본 연구에서 좋은 일자리와 관련된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이 부분에는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좋은 일자리가 어떤 일자리냐 그리고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노력들을 우리가 이렇게 전개하자라고 논의를 할 때 좋은 일자리가 구체화돼야 아마 그 논의 자체도 구체화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좋은 일자리를 논의할 때 항상 표준적인 관점에서 좋은 일자리를 논하는 것은 굉장히 저는 개인적으로 위험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성이 생각하는 좋은 일자리, 여성 중에서도 일하는 여성이 생각하는 좋은 일자리, 그리고 경력 단절 여성이 생각하는 좋은 일자리, 그리고 청년이 생각하는 좋은 일자리는 굉장히 상이하기 때문에 과연 그리고 아까도 말했던 서부권에서 생각하는 좋은 일자리와 동부권에서 생각하는 좋은 일자리도 사실은 또 다를 수도 있어서 좋은 일자리의 관점을 어떻게 접근할 것이냐, 어떤 관점에서 접근할 것인가에 대한 철학적인 스트림을 마련하지 않으면 굉장히 논의가 표준적인 잣대를 만들지만 그게 각각 지역으로 가면 표준이 되지 않는 굉장히 좀 어색한 지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화상형 좋은 일자리 지표를 만들 때 좀 다양한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아까 동부권에서 정주 여건이 개선되면서 젊은 인력이 많이 인구가 유입됐고 다른 지역보다 가장 젊은 도시 화성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맞벌이가 많고 아이들의 들도 많고 그래서 아동 그리고 육아와 관련된 돌봄이 굉장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사실 그것을 개인에게 육아나 그 교육을 맡겨버리면 그 경력단절이나 그리고 좀 불필요한 그 일들이 발생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아동 돌봄은 지역에서의 공동 책임 그리고 우리 모두가 화성 시민이 화성의 아이들을 같이 돌보고 교육시킨다는 관점에서 접근하면 좀 더 체계적인 아이 돌봄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 안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결국은 육아라는 부분도 있지만 교육이라는 부분들이 들어가 있어서 교육에서는 양질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육아와 교육 부분에서의 공공성을 좀 담보하고 그 안에서 경력단절 여성이나 고학력 여성들이 일자리를 차지한다면 공공과 그리고 공공의 돌봄과 그리고 일자리 창출과의 연계가 좀 자연스럽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서없이 말씀드렸고요. 아무튼 그 화성은 굉장히 다른 지역에 비해서 특징이 뚜렷한 지역이고 많은 분들이 지역 연구를 할 때 굉장히 관심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화성에 와서 이런 그 토론회에 참석하게 된 것을 굉장히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두 번째 토론자를 우리 박상철 지역 고용 네트워크 대표님께서 토론해 주셨고요. 토론 내용처럼 이제 화성시에서 일자리를 좀 이제 할 때 뭔가 좀 이렇게 좀 전문적으로 좀 이런 부분은 좀 보완하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좀 그 개념을 좀 잡고 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말씀에 특히 공감을 하고요. 특히 이제 뭐 화성은 동부와 서부 두 개의 도시가 있는 것 같은 이런 말에 좀 많이 동의가 됐었어요. 그래서 그에 맞는 차이점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보완을 해서 이제 좋은 일자리 또 특히 이제 돌봄과 관련된 일자리를 좀 활성화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좋은 토론 감사드립니다. 자, 세 번째 토론자입니다. 우리 화성시 가족센터 박미경 센터장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화성시 가족센터장 박미경입니다. 저는 오늘 일자리 영역 포럼과 관련해서 여성 분야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 일자리를 얘기하기 전에 지금 현재 저희가 겪고 있는 일자리 환경이나 고용 시장의 변화가 상당히 급격하게 달라지고 있죠. 코로나19의 장기화, 또 올 연초에는 그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로 인해서 소위 말하는 삼고 현상,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로 인해서 노동시장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한 상황이기도 하고요. 또 4차 산업혁명은 또 노동시장에 있어서 새로운 어떤 산업에 대한 산업시장이 또 개척되기도 하고 그에 따른 신기술, 신산업에 종사하는 전문 인력을 필요로 하고 있기도 합니다. 또 우리가 요즘에 얘기하고 있는 저출산 고령화의 문제도 노동시장에 있어서는 노동력 공급의 감소라는 또 어려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노동시장을 둘러싼 일자리 환경의 변화들 가운데 코로나19가 또 그 노동시장에서의 취약계층에게는 아주 큰 고용 충격을 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여성들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일자리가 불안정해지기도 하고 직장을 그만두기도 하고 또 그 일자리를 유지하는데 이중고를 겪고 있는 현실이 있습니다. 여성의 일자리를 얘기할 때 늘 등장하는 얘기가 있죠. M자형 곡선. 저도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G5의 주요 선진국, 경제 선진국들 같은 경우는 여성의 일자리 그 고용률에 대한 지표를 보시면 20대의 경제 활동을 시작해서 30, 40대에 증가하다가 50대에 서서히 감소하는 완만한 포물 곡선을 그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반면에 한국의 여성들의 고용률 지표는 M자형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여성들이
20대에 취업을 시작해서 30대에 경력 단절을 겪고 있다라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경력 단절을 일으키는 요인을 살펴보면 다들 짐작하시겠지만 결혼과 함께 출산, 또 자녀 양육, 가사 돌봄 이런 문제점들이 취업의 장애 요인이 되고 경력 단절 발생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또 여성과 관련된 이제 고용의 여러 가지 자료들을 좀 살펴보면 작년에 있었던 그 세계 경제 포럼 WEF의 성격차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여성들이 남성들과 비교할 때 학력에 있어서나 건강이나 수명에 있어서는 거의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거의 차이가 없는 정도가 아니라 각각의 수치를 보면 97.3%, 97.6%인 거는 전혀 차이가 없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까 싶습니다. 반면에 여성들의 경제 참여율과 정치 권한에 대한 지표에 있어서는 각각 58.6%와 21.4%의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성의 고용률이 이렇게 50%대에 머무르고 있는 것은 아주 오래된 현상이기도 합니다. 또 임금에 있어서도 조금 비교를 해보면 여성과 남성의 임금 격차가 OECD 회원국 중에서 우리나라 한국이 가장 큽니다.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31.5% 적게 받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이것을 금액으로 환산해서 말씀드리면 남성들이 100만 원을 받을 때 여성들은 약 68만 5천 원을 받고 일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남성들이 일하는 것이 좀 더 힘이 들고 노동 강도가 있으니까 더 받는 거 아니라는 말씀을 하실 수 있지만 여러 가지 통계 자료들을 보면 직종 간의 임금 격차보다도 같은 직종 안에서의 남녀 간의 임금 격차가 크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노동 현실에서 여성들이 겪고 있는 이중고는 개인적인 측면에서뿐만이 아니라 기업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상당히 고용의 손실적인 기업 비용의 손실을 발생을 초래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의 일자리는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함께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 어떤 시급성이 요구되는 부분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이어서 이제 말씀드리면 여성 일자리는 또 한 가지 특징이 연령별로 또 세대별로 그 특성이 상당히 상이합니다. 먼저 이제 발표하신 그 박상철 대표님께서도 언급하신 것처럼 그 연령별로 정말 다른 욕구들을 가지고 있고요. 고용 실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다양한 스펙트럼을 지닌 여성 일자리를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떤 대안을 제시하고 의견을 나누기보다는 앞으로 조금 더 심도 있고 면밀한 고찰이 필요하고 논의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생각하는 여성 일자리와 관련한 조금 단선적이기도 하고 단편적이기도 하겠지만 보편적인 부분들을 몇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연령별로 조금 다른 욕구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성 일자리를 이렇게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여성들이 노동시장에 처음 진입하는 초기 취업 희망자들, 그리고 또 여성이 취업 후에 이런저런 이유로 여러 가지 이유로 경력 단절을 경험하고 다시 노동시장에 재진입하려고 하는 재취업 희망 여성들로 나누어 볼 때 초기 진입자들은 아무래도 이제 청년 여성이 많겠죠. 청년 여성들 같은 경우는 제가 문제점으로 제기하고 싶은 것은 계속 돼왔던 담론이기도 하지만 여성들의 이공계 진출 비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학교에서 진학 과정이라든가 진로 프로그램을 구축할 때 학생들이 성적인 편견 없이 조금 진로에 대해서 탐색하고 그것들을 설계하고 자기의 미래를 조망해 볼 수 있는 진로 프로그램이라든가 진학 과정이 학제 과정에서 조금 탄탄히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청년 여성 일자리와 관련해서는 뭐 4차 산업혁명도 말씀드렸고 신산업 신기술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필요로 하는 그런 새로운 분야에서의 융합형 일자리라든가 미래형 일자리들을 대학에서 조금 학과도 중설하고 또
교육 훈련 프로그램을 통해서 기업체가 필요로 하는 산업 현장이 노동시장이 필요로 하는 인력들을 전문 인력들을 교육하는 그런 확충이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또한 이제 여성들 경력 단절 이후에 재취업을 희망하는 여성들 같은 경우는 저는 두 가지로 조금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거리와 일자리 이렇게 표현해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일을 희망하는 여성들은 경제적인 필요에 의해서 경제적인 충족을 위한 안정된 일자리를 원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회적 가치 실현을 중심으로 하는 일거리를 희망하는 여성들도 있습니다. 이 두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본인들의 욕구와 다르기 때문에 조금 차별적인 제도적 접근이 마련되고 지원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거리를 필요로 하는 여성들 같은 경우는 지금 주제 발표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역 기반, 마을 기반을 토대로 해서 화성시에 맞는 사회 경제적 어떤 공동체 조직을 구축하고 그 안에서 돌봄 영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전문적인 역량 또 경험적 지식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지역사회와 함께 나눌 수 있는 일자리 활성화 방안을 함께 고민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일자리, 안정된 일을 통해서 직업 활동을 통해서 이제 경제적인 필요를 충족하고자 하는 케이스는 여성들이 재취업을 할 때의 문제점 중에 하나가 이전에 가지고 있던 어떤 그 종사상의 지위라고 하죠. 예전에 가지고 있던 내가 받던 임금, 정규직으로 근무했었던 어떤 사회적, 경제적 종사사상의 지위, 이런 것들이 유지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다시 재취업을 하는 경우는 단시간 근로인 경우도 많고요. 비정규직, 아니면 낮은 임금, 이런 고용의 안정성이 떨어지는 현상을 겪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취업 여성들에게는 지역사회가 우리 화성시가 필요로 하는 어떤 기업체의 수요를 바탕으로 한 지금 현재 설치돼서 운영되고 있는 여성 새로이 일하기 센터, 여성 비전 센터에서 이런 직업훈련 과정을 조금 더 면밀한 실태 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교육훈련 과정을 마련해서 기업체 수요 중심의 맞춤형 직업훈련을 통해서 조금 더 안정된 일자리로 재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조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지자체에서는 이제 정부에서 여성들 같은 경우는 경력 단절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에 대한 기본 계획이 수립돼서 정책적으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거에 부합하게 정말 여성이 이런 M자형의 어떤 어려움에 다시 도래하지 않도록 지역의 기업체와 함께 조금 연계해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제도이기는 하나 여성 친화기업, 가족 친화기업의 인증을 조금 더 확대해서 운영하고 또 여성들이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근속할 수 있도록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제도이기는 하나 모성보호 제도가 여러 가지 이유상 육아휴직이라든가 돌봄 휴가를 마음껏 쓰지 못하는 그런 고용 환경에 놓여 있는 여성들도 많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조금 기업체가 적극적으로 제도를 도입하고 실천해서 여성들이 안정적으로 일하고 장기 근속할 수 있도록 기업 환경을 개선하는 기업 같은 경우는 근속 유지 우수기업 선정이라든가 또 그런 기업체에는 세제 혜택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업 환경 개선 자금 등을 조금 더 지금도 있는 제도이기는 하지만 확충되고 확대시켜서 기업체가 여성이 일하기 좋은 환경을 그런 일자리 생태계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는 노력을 도출해내는 그런 노력을 지자체가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성들이 노동시장에서 안정된 취업을 유지하고 또 경력을 유지하고 경력 단절을 완화하고 고용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이렇듯 개인의 노력뿐만이 아니라 사회적인 노력이 함께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생애 주기별로 다른 욕구와 양살 등을 나타내고 있는 여성의 취업과 관련해서는 앞으로도 심도 있는 논의를 조금 부탁드리면서 화성시가 이런 노력들을 토대로 해서 정말 여성이 일하기 좋은 생태계를 구축하고 화성시가 늘 얘기하고 있는 내 삶이 변화되는 희망도시 화성이 되고 여성뿐만이 아니라 누구나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또 평등하게 일하고 생활하는 그런 화성시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저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박미경 화성시 가족센터 센터장님께서 이제 해주셨고요. 이제 그 여성 그 일자리도 이제 세대에 따라 가지고 이런 특징이 있다라는 것들을 좀 새롭게 좀 알게 되었고, 그에 맞춰서 좀 우리 화성시에서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좋은 토론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마지막 토론자입니다. 이제 마지막 토론자의 토론이 끝나면은 이제 플로어에 계신 분들 질의응답과 또 이제 온라인으로 저희가 좀 질의를 받아서 종합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토론자는 이제 청년 일자리에 대해서 이제 대표해서 나와주셨고요. 우리 청청당당 화성시 리더 연합 협동조합 김초롱 대표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청청당당 화성시 리더연합 협동조합 대표 김초롱입니다. 네, 앞서 발제와 토론을 통해서 공감 가는 부분도 있었고, 또 새롭게 이 지역사회 보장 협의체의 이 토론 안에서 시도해 볼 만한 것들을 좀 많이 발견을 했는데요. 우선 화성시 청년을 대표를 해서 이 자리에 나왔다라기보다는 사실 지금 현재 이 자리에서 지금 법적으로 청년의 나이를 만 34세 이제 이하로 지금 보고 있는데, 그 이하의 그 세대에 있는 청년분들은 여기 스태프분들을 제외하고 지금 현재 노동 현장에서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그분들을 대표해서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제가 지역에서 현재 21년째 살고 있으면서 또 창업 활동을 이어서 하고 청소년들과 청년들을 만나서 이야기하는 고용과 또 노동 안전성에 대한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좀 대신 전달하는 입장에서 또 말씀을 드릴 거고요. 또 화성 안에서 새롭게 청년들의 일자리로도 도전해 볼 수 있는 시야라든지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발표는 사실 화성시 청년 일자리, 그중에서도 청년 정책을 먼저 이해를 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 지역사회 보장 협의체에서 화성시 일자리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나누는 토론의 당사자 중에서 청년을 어떻게 생각을 하고 이 자리에 초대를 해주셨는지 모르겠지만 우선 굉장히 반가우면서도 또 청년 기본법과 또 청년 정책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화성시 청년 일자리로서의 연계를 순차적으로 말씀드리면 이후에 화성시 청년 일자리에 관련된 질적인 고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이해가 충분히 되실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우선 청년 기본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말씀드린 이유는 청년 기본법이 2020년에 이제 제정이 되었는데요. 그 전에 청년 고용 촉진 특별법이라는 것들로 청년들의 경제 활동의 초기 단계, 이 초기 단계를 이해하기 위한 방법으로 단순히 청년들을 고용 등의 노동 시장 진입에 지원하는 것으로 국한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청년 기본법 2020년에 만들어짐으로써 다양한 층위에서 인식이 이제 시작이 되었는데요. 그것이 단순히 고용뿐만 아니라 문화, 교육, 복지, 주거 등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청년을 인식하고 또 청년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제 법적으로 명시를 해놓은 것입니다. 네, 중앙정부의 청년 정책의 방향은 이제 크게 2019년에서부터 현재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2019년에 이제 국무조정실 청년정책 추진단이 이제 만들어졌고요. 그래서 취업, 창업, 주거, 교육, 문화 이렇게 분야에 나눠서 청년 삶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들을 나누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2021년 국무조정실에서 이제 청년의 날 기념식이 이루어졌고 청년 의제에 관련된 이제 공론장 개최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22년 청년 자산 형성을 위한 정책 추진과 또 청년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들을 하고 있는데요. 다음으로는 경기도 청년 정책에 대한 방향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이제 청년들의 기본소득 그리고 청년 참여기구 운영, 활동을 지원하는 내용들이고요. 그리고 청년 노동자 통장, 청년 맞춤형 일자리 이렇게 크게 4가지 분야입니다. 크게 활동 지원과 또 청년들의 자본 형성을 위한
정책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앞서 발제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다시피 아직 청년과 여성에 관련된 일자리 활성화에 대한 다양한 시각이 조금 더 필요한 부분입니다. 네, 다음으로는 화성시 청년 정책에 대한 비전과 정책 목표인데요. 우선 화성시 같은 경우는 청년 팀이 이제 2019년에 만들어졌고요. 초기에는 일자리 정책과에 이제 이제 소속이 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복지국에 있습니다. 이 개념은 마찬가지로 이제 청년 고용 특별 촉진법, 특히나 청년을 고용의 대상으로만 봤었던 것에서 이제는 다양한 층위로 해석을 하는 그 시점을 이해하기 시작하면서 복지국으로 많이 넘어왔습니다. 이것은 화성시뿐만 아니라 이제 서울 그리고 전국적으로도 일자리 정책에서 다양한 정책들을 같이 바라보고 시도할 수 있는 개념으로서 복지국 또 다른 기구 전담 부서를 통해서 만들어지고 시행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좀 주의 깊게 봐야 할 부분들은 이제 화성시 청년 정책의 정책 목표들 중에 소득, 참여 활동, 그리고 자립, 문화여가 이렇게 크게 현재 4가지 분야로 지금 청년 정책 협의체라든지 청년 정책 위원회에서 정책 의제들을 발굴하고 심의 의결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청년 당사자들의 이야기들을 많이 나눌 수 있는 이벤트 같은 경우에는 평일 낮 시간보다 평일 저녁 그리고 이제 주말을 이용해서 많이들 얘기를 나누고 있고요. 그리고 참여 활동 이렇게 기본적으로 청년 활동을 이제 막 시작하는 어떤 청년들의 권리라든지 이런 것뿐만 아니라 청년들의 소득 그리고 뭐 주거 그리고 실제 기업을 다니고 있는 노동자 분들의 이야기들로 꾸려진 이 소득과 자립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어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듣다 보면 앞선 토론에서도 얘기 나왔다시피 우리 청년들이 생각하는 일자리의 인식 자체가 굉장히 다양해졌고 뒤에서 얘기를 나눠드리겠지만 이 일자리를 해석하는 의미라든지 이런 패러다임이 많이 바뀌었구나라는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나 내가 단시간 혹은 여러 잡을 갖고 있으면 그것이 나쁜 일자리인가? 라는 이런 또 새로운 방식의 일자리를 또 생각할 수도 있고요. 또 플랫폼 노동자들 그리고 실제로 경기도 일자리 재단 같은 경우는 이제 청년 일자리 본부에서 배달 라이더들을 대상으로 한 이런 고용 계약이라든지 취약한 부분들 이런 플랫폼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 고용 근로계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발빠르게 또 대응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아쉬운 반면으로서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회사 안에서 나의 어떤 노동 안정권과 그리고 고용 안정성에 대한 이야기들도 예전부터 나왔던 건데 현재에도 똑같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 피해들에 대해서도 얘기 나누는 자리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화성에서도 올해부터 매년 9월 셋째 주 토요일이 이제 법정 기념일로 청년의 날인데요. 이렇게 그 9월 셋째 주에는 청년 주간으로 진행이 되어 있고 그 청년들을 대상으로 이제 청년들이 많이 참여해서 청년 이벤트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서도 이제 많은 청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들을 크게 6가지로 이제 나눴었는데요. 주거, 환경, 젠더, 일자리, 문화 이런 형식으로 굉장히 다양한 분야 안에서 특별히 그 시간을 쪼개서 내가 이 분야에 대한 이야기들이나 현재 본인들이 처한 어떤 환경이나 의제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이 분과 안에서 가장 좀 흥미롭게 얘기했었던 부분들이 바로 이제 소득, 일자리, 그 부분이었는데요. 실제로 그 현장에서 청년들이 나누는 이야기들이 이렇게 사측이라든지 혹은 그 현장의 자리에서 쉽게 휘발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측과 또 이 노동자 측의 이야기들을 연결하는 작업, 또 이런 중간 지원 조직이라든지 지역사회 보장 협의체 안에서의 청년들의 이야기를 많이 담기 위해서는 그런 곳곳에 우리가 보이지 않았던 청년들이
일자리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어떻게 놓치지 않고 담을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도 같이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화성시 청년정책의 시행계획의 현재인데요. 실제로는 복지국 또 여성가족과 아내 청년팀으로 있는데 내년부터는 이제 과로 이제 새로 하나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청년과 관련된 파트나 행정에서 이 과로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 청년 일자리와 또 기존에 담당했었던 정책과 어떻게 또 확대 시행을 하게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고요. 그럼으로써 내년에도 이 활성화 청년 일자리뿐만 아니라 이 일자리 활성화 방안에서 청년 당사자들의 이야기들을 담을 수 있는 구조도 같이 생각해서 이어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제가 앞서서 첫 번째 일자리 개념의 인식 차이로 인해서 지금 과거의 일자리 개념과 현재의 청년들이 생각하는 일자리에 대한 패러다임이 바뀌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도 이제 뭐 디지털 노마드라든지 꼭 회사에 출근하지 않아도 일을 하고 또 내가 기업 현장의 어떤 주소지가 화성에 있지만 전국을 다니면서 일을 하는 방식들도 있고요. 플랫폼 노동자의 뭐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양해졌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금 제안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지역 맞춤형 일자리라는 것인데요. 제가 여러 강의라든지 혹은 토론의 자리에서 나갔을 때 꼭 제안 드리고 그 지역에 맞춰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청년 일자리가 단순히 취업을 위한 방식이 아니라 지역 안에서의 소셜 문제들을 가지고 그것들을 해결하는 솔루션 그룹으로서의 역할로서 이 청년 뭐 사회적 경제 영역이라든지 혹은 도시재생의 파트라든지 굉장히 다양한 영역에서 육성되고 실제로 솔루션 그룹으로서 성장해서 그 지역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할까지 같이 바라보고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성에 적용을 해봤을 때 제가 많은 부분 또 많은 기관에서 제안을 같이 하고 미팅을 했었던 경험들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화성에서도 이제 도농 복합도시이기 때문에 이 서부 지역에서는 청년들이 이 화성시 관광과 관련된 많은 참여 그리고 홍보 혹은 이제 앞으로 계속 사업들을 진행하게 될 그 지역에서 청년들이 실제로 운영을 하거나 혹은 뭐 홍보를 하거나 혹은 참여해서 해당 그 지역의 기업으로서 성장해서 같이 사업을 하려면 어떻게 하는 방식이 좋을까요? 제가 특정 그 사업을 언급하기에는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파트에 있어서 단순히 미팅에서 한두 마디 제안을 하는 것보다 초기 설계 당시에 화성 지역에서 혹은 다양한 분야, 뭐 농업 분야도 있고요. 실제로 제조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문화여가 하시는 분들도 있고 교육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양한 분야에 있는 청년들이 참여해서 해당 사업의 설계를 했을 때에 그때부터 얘기가 나오면 또 다른 방식으로 사업이 설계되기도 하고 정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 지역 맞춤형 일자리에 관련된 내용들은 초기 세팅 당시에도 청년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역의 청년 자원이라든지 인프라에 대한 이런 조사 부분들도 반드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활성화 방안, 일자리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서 너무 반갑고요. 다음 또 기회가 되면 초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가 이제 청년 창업하시는 분들도 있고 취업하시는 분들이 이런 커뮤니티라든지 또 소규모 어떤 살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매달 만나고 굉장히 비정기적으로도 모이고 크고 작은 이런 네트워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의 이야기들을 잘 기록하고 또 같이 이 일자리 미스매칭이 심각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 분들이 참여하시는 방식으로도 저희 청년들도 얼마든지 열려 있으니까 함께하는 자리들이 계속 생겨나기를 기대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청청당당 화성시 리더 연합 협동조합 김초롱 대표님이 발표해 주셨고요. 이제 단순하게 이제 우리가 뭐 청년 취업, 청년 일자리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제 아마 많은 이제 그 컨설팅도 참여하시고 화성시 어떤 정책에도 참여하셔서 좀 살아있는 내용들이 좀 이제 토론에 많이 담겨 있는 것 같아서 인상적이었습니다. 예, 그러면은 지금까지 이제 최옥순 이사장님이 화성시 돌봄과 일자리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이제 주제 발표를 시작으로 해서 노인 분야, 또 여성 분야, 또 청년 분야, 또 이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이제 실현 가능성까지 네 분의 이제 토론이 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 토론과 이제 주제 발표를 들으시고 오늘 이제 좀 이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이 있으면은 먼저 여기 계신 플로어부터 먼저 질문을 받겠습니다. 플로어에 있는 청중께서 손을 들어서 이제 표현을 해주시면은 이제 지정을 해드리면 마이크를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의 있으신 분들은 손을 들어서 의사 표정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최혁 여기 최혁 우리 회장님, 예. 네, 지금 이제 플로어에서 이게 세 분의 토론과 관련해서 정말 잘 들었고요. 우리 박상철 토론자님께서 말씀해주신 이제 육아와 가사를 병행할 수 있는 그런 단기적인 일자리, 그 사람에 맞는 적합한 일자리가 오히려 좋은 일자리다. 또 우리 박미경 토론자님 말씀해주신 일자리와 일거리에 대한 한번 고민, 또 김철웅 우리 토론자님 말씀해주신 일의 형태의 변화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얼만큼 더 수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이제까지 우리들은 일이라고 한다고 하면 아마 전일제 근로, 그 직장에 취업을 해서 전일제 근로를 해야지만이 좋은 일자리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화성시에서 기업인연합회 총무를 6년을 봤거든요. 그래서 수많은 기업인들하고 만나면서 얘기를 해보지만 대부분 화성은 이제 제조업 기반이기 때문에 제조업 하시는 기업의 대표님들은 항상 사람 구하기가 너무 어렵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발표에서도 56% 정도가 일자리가 없다고 얘기하고 있는 너무나 큰 미스매치가 발생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기업들도 마찬가지고 우리들도 정말 일에 대한 그 의식이 좀 변해야 되지 않겠나 지금 그런 생각을 하고요. 지금 공공형 일자리, 화성형 일자리를 또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 복지라는 부분에서 발생하는 일은 사람이 직접 해야 되는 일이거든요. 온기가 전해져야 되는 일. 이제 제조업에서 모든 일들은 대부분이 이제 자동화, 스마트화, AI 이런 표현들로 이제 바뀌어가고 있죠. 그래서 실제 사람이 일할 수 있는 공간이 점점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중소업체들도 인력 구하기가 힘들어지기 때문에 제조업체들은 거의 이제 자동화 시스템들을 많이 바꿔 나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공공형 일자리 부분에서 지금 고민을 해야 될 부분들을 오늘 잘 얘기해 주신 것 같고요. 저는 질문보다는 그 세 분의 이 발표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다는 얘기를 하고 싶고, 앞으로 우리가 지역 보장과 관련해서 일자리 부분들은 좀 더 저희가 더 많은 시간을 갖고 토론을 하고 또 새로운 담론을 만들어서 공공과도 충분히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장의 시간이 더 마련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발표해 주신 분들 격려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좀 질문이라기보다는 전반적인 이제 소감과 앞으로의 좀 방향에 대해서 우리 최혁 회장님께서 말씀해 주셨고요. 혹시 플로어에서 또 질문 있으신 분은 손을 들어서 얘기해 주시면은 마이크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소속과 이름을 좀 얘기해 주시고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화성 지역 자활센터의 센터장 남윤수입니다. 이야기 참 잘 들었고요. 그래서 저는 많이 얘기하는 게 저희들이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고용 일자리 활성화도 그게 그 처우개서에다 인격적인 이제 인권적인 부분이 좀 같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저도 이게 화성의 노동 현장 그러니까 생산직 노동 현장을 저도 방문할 일이 있으면
거기는 진짜 상상을 불허합니다. 이런 공공일자리를 떠나서. 뭐 그렇고 저희들이 또 최근에 이제 화성시 사회복지사협회 그 처우 개선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지금 하고 있지만은 실적으로 저희들 최근에 직원도 지금 이제 임신해서 이제 육아휴직 가야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한 이제 그 좀 내용들이 조금 더 나와서 싶어서 이제 그런 부분이 좀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 김철홍 선생님 이제 대표님한테 좀 질문하고 싶은 게 이게 뭐 상설기구는 되지 않겠지만은 솔직히 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청년 고용 분과를 한번 이렇게 임시직이라든지 좀 당장 입지는 않지만 이렇게 해서 그런 자리들이 청년이 이제 실적으로 우리가 대부분 여기 계신 분들이 좀 젊은 분들보다는 연세 드신 분들이 있지만 청년의 생각들을 뭐 이렇게 읽어 나가는 건 솔직히 약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안산에 갔을 때 안산에서는 그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에서 그 청년 그 한 꽤 많은 그 곳의 청년 그 플랫폼인가 그 전체적인 그런 시설도 돼 있고 근데 화성은 아직 제가 그런 이야기도 못 들었어요. 그런 것처럼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이제 지역에 분명히 녹아들으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걸 한번 이야기 좀 해주세요. 네, 우선은 이 화성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청년 고용 분과회가 하나 만들어지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에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그리고 안산의 이 이야기를 이제 들어주셨는데, 이제 사회적 경제 영역, 뭐 다른 파트여서도 사실 상관은 없을 텐데요. 실제로 화성에서도 사회적 경제 영역에서 청소년 소셜벤처 아이디어 대회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금 단연차 해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아쉽게도 청년 소셜벤처로의 어떤 확장과 또 시도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없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창업을 양적으로 많이 늘리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청소년 세대에서 청년이 됐다고 해서 갑자기 화성을 이탈하지는 않거든요. 그 청년으로 혹은 이제 대학생 활동에서부터 또 이제 청년 창업까지의 많은 연대기들이 사실 창업이 특히나 이제 이 사회적 경제 영역에서 인정하는 이제 법인으로서의 창업은 더더군다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쉽게 시도하지 못하는 부분들인데요. 네, 제가 이제 한국 사회적 기업진흥원이라든지 이런 청년 협동조합의 활성화 관련한 이제 토론도 많이 이제 참여를 했었는데 그때도 제가 이제 제안드린 부분들의 하나는 청년들이 이렇게 단계별로 창업을 할 수 있는 방식에 대한 이야기들 쉽게 창업을 할 수 없으니까 내가 이런 청년 활동이 이 지역사회 안에서 얼마나 필요로 하고 이것이 내가 이 지역에서 창업을 했을 때 괜찮은 일자리로 이게 성장할 수 있겠구나라는 과정이 납득이 되어야 그 자리에서 창업을 하잖아요. 저도 2017년에 창업을 했지만 지금까지 굉장히 많이 고군분투했었던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개인 한 사람의 각자 도생이라기보다는 이 중간지원 조직에서의 어떤 지원과 역할 그리고 단계별 멘토링들이 붙어 있을 때 그게 서서히 정착하고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제안 말씀해 주셔서 저도 꼭 이 부분에 있어서 적용이 되고 좀 시도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내년도에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우리 청년 고용 분과를 화성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좀 이제 그 분과로서 한다라고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전국에서 좀 선도적으로 좀 하는 그런 모델이 될 수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모두 힘을 모아서 꼭 이제 청년 고용 분과가 좀 생길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예, 플로어에서 혹시 또 질문 있으실까요? 예, 우리 윤여섭 회장님. 네. 네, 우리 오늘 발표를 해준 이혁순 우리 이사장님께 제가 최욱순 이사장님께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여기 지금 돌봄과 일자리 이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서울 사례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서울의 그 사례를 말씀하시면서 시의 돌봄 지원팀을 구성하고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주고 계시고 또 민조직과 함께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사회적 경제 조직도 같이 하는
방법으로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만족도가 93.57%나 된다. 엄청난 만족도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사실 이제 우리 화성에 이제 적용을 좀 할 필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민과 공이 함께 할 수 있는 어떤 구체적 방안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제시하실 수 있다면 조금 간략하게 좀 제시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너무 큰 힘든 이야기인가요? 좀 대충이라도 예,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래서 내가 안 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주제 발표. 하게 되면 이런 거 얘기 나올까봐 안 하려고 했는데, 사실은 이제 커뮤니티 케어를 하면서 많은 곳에서 성공적인 성과들을 내고 있고, 서울시 같은 경우는 보건복지부가 하는 커뮤니티 케어 말고 자립적 커뮤니티 케어를 해야겠다라고 시작했기 때문에 저는 서울 사례를 갖고 온 이유도 부천에 있는 담당자를 만나서 미팅도 해보고 그래서 여러 군데 커뮤니티 케어를 들어봤는데 서울시께 자립형이라서 우리 화성시하고 가장 잘 맞지 않을까. 왜 그러면 부천 같은 경우도 가장 고민이 됐던 게 커뮤니티 케어를 성공적으로 했으나 지원이 보건복지부 지원이 5년의 지원이 끝나고 나서 자립해야 되는데 자립 자금을 만들기가 어려운데 서울은 처음부터 자립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보험 수가와 비수가를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그리고 보험 수가를 내가 동행을 했을 때 보험 수가를 몇 시간에 얼마를 할 것인가. 이런 요율이 정해져야 진행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서울시라든가 이런 데는 보험 수가가 아주 체계적으로 잘 연구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화성시형을 만들 때 많은 비용을 투자해서 그런 연구를 하지 않는다면 조금 갖고 와서 우리에게 맞는 보험 수가들을 적용하고 근데 거기에서 이제 아까도 계속 얘기했지만 공공이 혼자 다 할 수 없다. 왜 그러면 신속한 대응을 할 수가 없어요, 공공은. 그러면 민간의 자원을 이용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전달 체계를 돌봄 전달 체계에서 가장 핵심은 어떻게 시급하게 가고 사각지대를 발굴해서 돌봄 필요성이 느끼는 곳에 대처할 거인가의 문제잖아요. 그래서 지역 기반, 특히 마을 기반, 동네 기반, 읍명도 기반이라고 하는 게 저는 우리한테 굉장히 잘 맞는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사실 그런 개념이 조금 떨어진다면 저는 화성시는 더욱더 읍면동 단위의 돌봄 체계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 사회적 기업이라든가 사회적 협동조합이 갖고 있는 공공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부분과 여기 자활에서도 오셨지만 서울에서도 자활에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참여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새로운 일자리들을 만들기도 하고 그래서 화성시형 오늘 사실 우리 공공이 아무도 안 나오셔서 사실 공공이 나오셨으면 공공에서 이 부분을 우리가 조금 개발해 보겠다. 되게 좋은 일자리에 대한 오늘 화성형 좋은 일자리 개념과 지표를 만들자고 제안했는데 받을 사람이 없어요. 사실 오늘 공공이 왔으면 공공에서 이 부분을 받아서 우리가 연구를 해보겠다 이래야 되는데 지금 우리는 포럼을 하고 토론을 했으나 이것을 공공이 받을 사람이 안 와가지고 너무 조금 아쉽기는 한데 그렇게 만약에 화성형을 만든다 그러면 기본 자료들을 가지고 올 수 있으니까 그런 자료를 위한 TF팀이 꾸려져야 될 것 같고 그래서 TF팀이 꾸려진다면 그것은 반드시 민간과 공공이 함께하는 것이 돼야 되고 저는 거기서 지역사회 보장협의체가 민간의 대표로서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럼 물론 전문성들도 와야 되겠지만 사실 이 공공체계에서 보장협의체가 역할이 크고 가장 신뢰성이 있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좀 들어가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문이 좀 되게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최옥순 이사장님이 공공을 대표하시는 분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정책을 만드는 분도 아니지만은 그래도 현실적으로 우리 토론회나 이 포럼 자체가 어떠한 이제 정책을 뭐 이렇게 이 자리에서 바로 만들어낸다기보다는 앞으로의 방향을 이런 쪽으로 가겠습니다. 아니면은 또 이제 화성시에서 추구하는 방향대로 이제 좀 하겠습니다라는 차원에서는 참 의미 있는 진전인 것 같습니다. 우리 최옥순 이사장님
감사드리고요. 그러면은 이제 그 온라인 유튜브를 통해서 질문받은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읽어드리고 이제 그 답변자를 지정을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창동 님이 올려주신 그 질문입니다. 화성시 동부 서부와 타 지역 간 균등화를 위한 교통시설, 특히 뭐 전철이 필요하고 일자리 확대를 위해서도 교통시설의 시급한 확충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적어봅니다. 화성시는 면적은 크나 이웃시도 연결 시 이제 시간 소비가 많으니 일자리 확대에도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교통과 관련된 이제 질문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거는 좀 지정을 해드리면 우리 박상철 대표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타 시도 사례라든지 이런 걸 들어서 얘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저희가 연구를 하면서 화성시의 기업인 분들을 많이 만났고, 구직자 분들도 많이 만나서 면담을 해봤는데요. 정확히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제 화성시가 그 고용과 관련된 인프라는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다만 이 면적이 넓다 보니까 접근성이 떨어져서 이게 사실 잘 갖춰져 있는데도 잘 갖춰지지 않은 것처럼 인식되고 있는 것이 또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동부권의 서부권 간의 이 좌우로 연결되는 교통망도 그렇게 썩 좋지 않아서 그 구직자들이 접근성 때문에 오히려 구인난을 겪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안한 건 이제 거점형 통근버스를 한번 만들어 보자. 그러니까 전에의 통근버스는 회사 앞에까지 데려다주는 그런 통근버스였는데 그런 것들은 굉장히 비효율적입니다. 회사를 다 거쳐야 되기 때문에 맨 마지막에 내리는 분들은 가장 늦게 내릴 수밖에 없는, 그래서 산단별로 거점을 만들고 또 화성시별로 시내에 거점 지역을 만들고 거점과 거점만을 연결하는 통근버스를 만들어서 다양화한다면 훨씬 좀 물론 이제 본질적으로는 교통망 확충이 선행이 돼야 되겠지만 교통망 확충이라는 것은 예산과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기간까지는 그런 거점형 통근버스로 그 사업체의 접근성을 좀 좋게 만든다면 어느 정도 구인난 해소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고용과 관련된 인프라들이 잘 갖춰져 있음에도 접근성이 안 좋은 그 한계들은 가급적 온라인이나 이런 부분들로 좀 웹이나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개발해서 접근성을 좀 강화할 필요도 있다라고 저희는 느끼고 있고 그런 사업들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좋은 아이디어신 것 같아요. 거점형 통근버스라는 개념이 이게 다 이렇게 그 회사에서 집까지로 연결하려면 많은 또 이제 그 비용과 시간이 들어가니 그거를 또 맞는 또 이제 좋은 아이디어를 제시를 해주셨고요. 그럼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김점래 선생님께서 이제 질문 올려주셨고요. 내용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즘 기혼 여성에 대해 전업주부는 맘충, 직장인은 자녀에게 이제 소홀한 엄마 등등 이런저런 이유로 질타 부분을 부각하는 광고를 들었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그런 선입견을 버리자는 공익 광고이긴 했는데 취지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런 편견으로부터 자유로운 여성 인권 신장 인식이 좋은 방향으로 전환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라는 질문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아마 이제 맘충, 뭐 이제 그 자녀에게 소홀한 엄마 이런 것에 대한 이제 선입견 때문에 직장 생활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다라는 질문이신 것 같아요. 우리 박미경 센터장님이 이 부분에 대한 거를 좀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은 그 일하는 여성과 육아와 가정에 전념하고 있는 여성을 볼 때 늘 그 노동에서 얘기하는 유급 노동과 무급 노동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사 노동이 무급 노동이긴 하지만 일로서의 가치가 없는지, 이 부분은 우리가 한번 매번 여러 번 거론되는 얘기이지만 함께 고민해야 되는 지점이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이런 부분에서 공익 광고가 많은 위로가 되고 응원이 됐다는 글에 저도
공감하고 또 이제 마음이 아프지만 그래도 우리의 사회 인식은 전반적으로 많은 측면에서 재고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여성 일자리와 관련된 사회적인 어려움들, 또 정책적인 부분에서 이미 제도는 돼 있으나 언급해드린 모성보호제도 같은 경우는 저희 같은 사회복지시설, 공공의 영역에서는 상당히 잘 시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세한 자영업자, 라든가 영세한 기업체에서는 이런 것들이 실천되기가 상당히 어려운 현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성들이 이제 육아의 문제에 부딪힐 때는 늘 일자리를 포기하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곤 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이제 여성이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렇게 일자리를 제한받는 경우도 있지만 나는 아이를 키우는 동안은 육아에 전념하고 싶다라고 자발적 선택을 하는 경우도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성의 가사 노동에 대한 어떤 그 노동의 가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회적인 인식의 제고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 일하는 여성들도 화이팅, 집에서 일하는 여성들도 마찬가지로 예, 화이팅입니다. 네. 모두 화이팅입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이제 시간이 어느 정도 되어서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 질문도 이제 온라인으로 접수가 되었는데요. 우리 백중아 선생님이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화성에 신규로 전입하시는 분들에게 잘 갖추어진 화성시의 고용 네트워크를 어떻게 알려야 그분들이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을까요? 사실 이것도 공공에서 답변을 해야 되긴 하는데 우리 그 최옥순 이사장님, 최옥순 대표님이 우리 고용분과장님도 겸직을 하고 계셔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조금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화성시 고용분과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고용분과장으로서 우리가 이제 가장 일자리 관련해서 정보 접근성이 떨어진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정보 접근성이 가까우면 일자리를 빨리 찾을 수도 있는데 이 정보가 느리면 느릴수록 혜택을 못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책자를 마련했고요. 그래서 공공일자리와 관련된 것을 책자로 받아보지 못하면 어쨌든 화성시청 홈페이지에 올릴 계획이 있으니까 그렇게 좀 어떤 공공일자리가 있는지 여성 또는 청년 그리고 노인, 취약계층, 장애의 일자리들이 시기가 있어요. 지금부터 시작이에요. 12월 달부터. 그래서 그렇게 정보 접근성으로 일자리를 찾았으면 좋겠고 저희가 지금 올린 거는 공공성에 있으니까 공공 일자리 먼저 보시고 민간 일자리는 화성시가 조금 더 노력하는 걸로 정보 접근성을. 그리고 아까 청년 고용 말씀하셨는데 저희 고용분과에 청년 파트가 없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간절히 원하는데 김철웅 대표님이 고용분과에서 같이 청년의 이야기를 하면서 나중에 분과로 더 나갈 수 있으면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신규로 전입하시는 분이라니까 제가 그냥 짧은 생각에는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전입을 하실 때 이런 거를 조금 안내를 해드리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원하시진 않겠지만은 그래도 일반적으로 이렇게 좀 해드린다 그러면은 화성시에는 그래도 이제 고용과 관련돼서 이러한 인프라가 있고 또 이렇게 또 직접 알려주는구나라는 또 효과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첫 번째 이제 민관협력 정책 포럼으로 화성시 일자리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이제 한 분의 주제 발표자와 네 분의 토론자가 열띤 토론과 또 이제 참여해주신 시민분들의 참여로 진행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전체적으로 이제 돌봄과 관련된 부분, 노인과 관련된 부분, 여성, 청년과 관련된 분야에 대해서 전문적인 발표를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보다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화성시 일자리 활성화 방안과 관련해서 아주 저희가 전문적인 어떤 정책을 만들고 예산을 만들기는 좀 힘이 들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러한 입장을 가지고 민관 협력을 통해서 화성시 일자리 활성화 방안이 추진된다 그러면은 올해보다는 조금 더 나은, 또 이제 지금 날이 되게 오늘 춥잖아요. 이 추운 날에 제일 필요한 거는 저는 일자리라고 보거든요. 제일 훌륭한 복지도 일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화성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수고하신 네 분의 토론자와 주제 발표자님 감사드립니다.
네, 김정희 좌장님, 감사드립니다. 예, 마치기 전에 잠깐 안내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현장에는, 처음에 한 40분 정도 참석을 하셨는데, 저희 온라인상으로는 한 80여 분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참여를 해주셨고, 또 질문도 더 많으실 텐데, 지금 현장보다 그 온라인이 조금 시간 차이가 있어요. 예, 그래서 질문들이 더 있을 수도 있는데, 저희가 시간을 못 드린 점, 너무 죄송합니다. 예, 이후 화성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홈페이지에 오늘의 영상과 자료를 게시할 예정입니다. 거기에서 더 많이 참고해 주시고요. 앞으로 오늘 논의됐던 부분들을 정책 제언을 할 수 있도록 협의체에서도 민간 협력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화성시 일자리 활성화 방안에 대한 민간협력 정책 포럼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참여해 주신 시민 여러분 감사드립니다.